오늘 밤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합니다. 고난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감상한 영상에 곰, 아마 엄마일 것 같습니다. 곰 아버지 아니고 곰 엄마일 것 같습니다. 그 곰 엄마가 자기 곰 새끼를 아주 강한 곰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 눈이 쌓인 산 비탈로 내려보내고 올라오면 또 밑으로 내려보내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기어 올라오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강한 그런 자식으로 양육하는 이 곰의 새끼 훈련, 그걸 봤습니다. 우리도 강한 훈련을 받아야 되겠지요. 독수리도 그와 같이 새끼를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깃털로 아주 보금자리를 포근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알을 까고 아주 어린 새끼였을 때는 깃털 속에 자라게 하고, 이제는 이제 나와서 이제 날아다니고 훈련을 해야 될 때가 되면은 깃털을 걷어내고 가시둥지가 되게 해서, 그래서 찔리기도 하고 그 둥지를 막 흔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어미의 덩어리 날개에 올라타게 하고 또 쏟아버리고 또 받아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세중의 왕으로 키운다고 하는 그 독수리의 생태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 이것을 내가 저주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난을 뚫고 내가 이겨야지, 그 믿음과 인내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명자가 되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옛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내 인생길, 내 앞길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이거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어야만 됩니다. 73년 전 우리 대한민국은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 지옥과 같은 그런 고난의 골짜기에 던져졌습니다. 그 지옥과 같은 고난의 골짜기, 전쟁의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엔과 함께 더불어서 이 모든 공산군을 몰아냈습니다. 마침내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경제 발전에 온갖 힘을 다 기울이고 여러 가지 정말 참 인권이라든지 또 민주주의라든지 이 민주주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우선에 경제적으로 일어서야만이 자유도 누릴 수 있고 민주주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개발에 힘썼지요. 80년대가 되면서 앞으로 정말 인터넷 시대가 올 걸 미리 내다보고 이와 같이 IT 산업을 위한 인프라를 쫙 깔았습니다. 왜 그렇게 깔 수밖에 없었느냐? 88 올림픽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88 올림픽을 통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뚝 서는 나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73년 전에 6.25 전쟁 때문에 16개국의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또 미국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일어섰다 하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기가 죽어가지고
자존심 상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를 도와주긴 했지만 우리도 역시 그들과 함께 피 흘리면서 싸워서 함께 승리한 것이고, 또 유엔과 미국의 그 안보 협력 속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때는 얼마나 노동자들이 자기의 어떤 권리 이거 주장하기보다도 우선의 나라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세계 가장 못 사는 최빈국의 그 수준에서 이제는 세계 최대의 변화를 경험하고 10대 세계 경제 대국에다가 이제는 여러 석학들이나 미국 쪽에서는 대한민국을 일본을 능가하는 국력을 가지게 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작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6.25 전쟁에 대해서 비참한 기억만 갖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극복하고 잘 견뎌내었음으로 말미암아 자랑스러운 6.25의 결과를 끌어안게 됐다고 하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랑스러운 6.25 전쟁의 결과가 무엇이냐? 가장 큰 대표적인 위대한 그 결과는 냉전 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위대한 승리를 안겨준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이 6.25 전쟁은 마치 대리전쟁과 같았습니다. 소련과 중공과 북한, 세계 3 악당, 그냥 트리오 악당,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이 연합을 오늘 우리들은 유엔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이 합세해서 그들을 몰아내고 깨뜨리고 냉전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초전에 박살을 낸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라는 거죠. 여러분, 초전 박살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초전 박살은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상대방을 박살을 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냉전이 시작하자마자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게 바로 6.25 전쟁이고 6.25 사변입니다. 여기에 세계 16개국에서 오고 미국이 가장 큰 힘을 쓰고 대한민국 국군들이 아직까지 훈련도 제대로 안 된 상태였지만 애국심 하나 가지고 정말 참 전우의 시체를 넘으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전이 시작되면서부터 우리는 저 공산주의, 전체주의 체제를 깨뜨린 겁니다. 이 6.25 전쟁의 이 결과가 이와 같이 크게 보면은 냉전 시대에 자유진영의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우리 이웃에 있는 저 대만이 공산화될 뻔했습니다. 대만에 피난 가가지고 장개석 총통이 대만을 근거지로 해서 중공과 맞섰는데, 만약에 6.25 전쟁이 없었더라면 모택동이가 저 대만을 그냥 뒀겠습니까? 하루아침에 해장국처럼 들이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6.25 전쟁이 터지고 여기에서 피 흘리고 싸우다 보니까 대만도 미국이 보호하고 지키는 그와 같은 전략 속에 들어가게 되어가지고 대만이 자유 대만으로 지금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철저하게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미국에게 원자폭탄까지 그냥 두들겨 맞고 패망했지만은 6.25 전쟁 때문에 그들은 보급기지 역할을 하면서 경제적인 기반을 그때부터 다시 한번 닦고 일어설 수가 있고, 다시 일어선 이 경제대국 일본이 자기 나름대로 옛날처럼 자기들이 한번 다시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나라가 아니라 일본은 자유민주 진영의 아주 훌륭한 이웃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자유 진영에서 훌륭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 서독이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6.25 전쟁을 딱 겪으면서 미국은 국방력을 4배나 강하게 했어요. 국방비를 4배나 늘리고, 그래서 저
구라파로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소련을 막기 위해서 저 구라파를 지키기 위한 군비를 늘리고 독일을 경제적으로 도와줍니다. 마샬 정책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독일이 다시 일어서서 나치 독일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진영의 독일이 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유럽이 안전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저 소비에트 연방이 얼마나 악랄한 야심을 갖고 있는가를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되었고, 이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유럽을 지키는 나토가 강력한 나토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는 6.25 전쟁을 20세기의 3대 전쟁으로 평가합니다. 20세기의 첫 번째 전쟁은 1차 세계대전입니다. 이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제국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독일 제국이 무너져 버렸죠. 소비에트 제국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제국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는 제국주의가 무너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전쟁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는 군국주의, 전체주의, 파시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 그리고 히틀러의 나치주의. 이건 바로 자기 나라만 잘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체주의로서 독재했습니다. 이런 파시즘, 무솔리니 파시즘 이런 것들이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다 깨어지고 패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큰 전쟁을 6.25 전쟁으로 취급합니다. 20세기의 큰 전쟁 6.25 전쟁. 6.25 전쟁을 통해서 어떠한 세계가 무너졌느냐?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져 버렸어요.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그래서 든든하게 안보를 하고,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고, 그 경제적으로 발전한 이 대한민국이 꽃을 피운 것이 88 올림픽이요. 이 88 올림픽을 통해서 동구권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 금메달 리스트를 이렇게 집계해 보니까 메달 순위가 1등이 소련이에요. 1등이 소련이 제일 메달 많이 따고 2등이 동독이에요. 동독. 그러니까 공산주의 진영이 바로 금메달, 은메달 제일 많이 땄어요. 3등이 미국, 4등이 대한민국이요. 그래서 올림픽, 서울 올림픽 해가지고 우리 한국이 메달 순위 4강에 올라갔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십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한강과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과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그 문물들 이런 것들이 온 세계 텔레비전이 방영을 해서 전 세계 올림픽 경기가 쫙 이렇게 방영이 되면서 저 동방의 코리아 6.25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다던데 어떻게 저렇게 38년 만에 저렇게 발전할 수가 있느냐. 특히 이제 동구권에 있는 동독이라든지 헝가리라든지 루마니아라든지 불가리아라든지 체코슬로바키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세계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올림픽을 치르면서 그 텔레비전에 비춰지는 우리 서울의 광경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감탄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코리아를 알게 된 겁니다. 그때 제가 독일에서 선교사하고 있었는데 주유소에 주유하러 가면 항상 주유소 주인은 자파니스 아니면 차이니스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차이니즈도 아니고 재패니스도 아니다. 우리는 코리아니시다. 코리아니시 이러던 사람이 올림픽 딱 하면서 코리아니시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이 온 세계로 알려지고 동구권에 있는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공산주의 체제 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저렇게 발전하는 걸 봐라.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때부터 동구권에 봄이 찾아오고 민주화 운동이 막 일어나고 막 탈출을 합니다. 그냥 소련에서 탈출이 나오고 동독에서 탈출이 나오고 헝가리에서 탈출이 나오고 그러므로 철의 장막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철의 장막이 딱 무너지고 1990년에는 독일이 통일이 되는 큰 쾌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르바초프 소련 수상이 손 털고 이제는 소비에트 연방 해체하고 손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린 그 계기가 6.25 전쟁의 열매라는 겁니다. 한국의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을 극복을 하고 이만큼 성공하고 올림픽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 체제를 무너뜨려 버리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됐다는 거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역사적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이 6.25 전쟁의 결과는 자랑스러운 세계사적 결과였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8 올림픽이 딱 9월 달에 치러지고 난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큰 변화가 왔습니다. 88 올림픽을 치르면서 온 세계의 선수들이 오고 그리고 관람객들이 오고 막 교류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것 봐라. 우리가 이제 한반도의 안에만 있을 게 아니지 않냐. 우리도 온 세계로 이제 나가야 된다. 이러므로 우리 한국은 그때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민주화 투쟁을 아주 그냥 극렬하게 일으켜서 바로 그 이듬해 89년 6월 29일 날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를 하고 민주헌법을 다시 개정을 하겠다고 해서 민주헌법을 개정을 하고 현재 우리의 헌법이 그때 개정한 헌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도 커다란 획을 한번 끈 것이 바로 올림픽 그 다음 해에 6월 29일 날 민주화 헌법을 통과하기로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그대로 실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군인 정치가 이제 끝나고 민간인 대통령이 이제 들어서는 시대가 확 열리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의미가 큽니까? 그래서 10대 경제 대국으로 또 6위권에 들어가는 세계 국력이 6위권으로 들어가는 강국으로 일어설 수가 있었고 세계 여러 석학들은 입을 모아 하는 말이 대한민국 주도로 2030년까지는 한반도가 통일국가가 될 것이고 그때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국가가 될 것이라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희망찬 예측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곰을 키우듯이 독수리를 키우듯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오늘 대한민국을 키워주셨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 이만한 성공은 하나님의 섭리, 고난 중에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해서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코 자만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온 세계 석학들이 칭찬을 하고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보고 장하다고 박수를 친다고 그래서 어쩌라면 안 된다는 거죠.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신명기를 보면은 모세가 죽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남긴 교훈의 시편이 바로 신명기 32장이에요. 이 신명기 32장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처럼 그렇게
우리나라가 비슷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야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우리 대한민국이 6.25를 겪으면서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이 업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만심에 빠져서는 안 되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평가하면서 모세가 염려합니다. 모세가 무엇을 염려하는가? 32장 15절로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정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것들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여수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별명입니다. 이스라엘이 독수리 새끼가 독수리 엄마 날개 위에서 큰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기름지고 또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게 되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잊어버리고 구원하신 하나님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다. 하나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됐다고 그렇게 탄식합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됐지만 그렇게 될까 하고 염려하는 모세의 염려가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윤택하고 살찌고 잘 살게 될 때에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자기 잘난 줄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근래에 들어온 다른 신을 숭배했다. 근래에 들어온 다른 신은 이때까지는 알지 못했던 신을 숭배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 속에 전에는 알지 못했던 동성애가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푹 썩게 하려고 애쓰고 있죠. 그러므로 이 동성애라든지 온갖 잡다한 이와 같은 사회 운동 가운데 나라를 엎으려고 하는 운동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염려한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에도 이와 같은 우려스러운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23절과 25절 두 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25절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리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활을 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던져버리는 환란이 있다는 것을 모세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가 염려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운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겨우 일어서서 이만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만하고 과거의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교만하다가 또다시 이와 같은 환란의 골짜기에 던져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권면하고 권고합니다. 신명기 32장 45절과 4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고 47절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하는 이 교훈은 헛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헛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죠. 아무리 아름다운 나무라도 생명 있는 나무라야 아름답지, 생명이 죽어버리면 그냥 고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고사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자식들한테 대를 이어가면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겁니다.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산다는 것이 바로 장구하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모세가 권고하는 이것은 신앙적으로는 오늘날 하나님 나라 국민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마음에 품고 대대로 자식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살아라. 이것이 바로 너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품고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 사회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다시는 역사적인 교훈과 역사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대한민국의 생명이 뭐니? 이 대한민국이 꼭 지켜야 할 거룩한 진리,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대한민국을 세울 때에 통과된 헌법, 1989년 그 헌법을 개정해서 민주화 헌법으로 개정한 이 헌법이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국가의 생명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반국가 세력들이 엄연히 우리 주변에 조직을 하고 단체를 만들어서 준동하는 이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책임 있는 국가관을 가지고 명확한 안보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 가르치고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항상 혼란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세계 속에 나가서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중추 국가가 뭡니까? 그 바로 세계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심 국가가 되는 것이 바로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국가 비전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지 않기를 오늘 기도해야 되고 모세가 권고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국가의 국민들은 그 나라 헌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지금보다 더 큰 대한민국, 지금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고난 중에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우리나라 과거 역사가 70년의 역사가 6.25 전쟁의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세계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더 위대한 나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 신앙생활 역시 퇴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모시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